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마지막이죠. 초핵심 정리 12번째 영상이고요.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이 초핵심 정리는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3번 내지 4번 이상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영상 중에서 민법 암기하기가 있거든요. 종합적인 거예요. 뭐 제3자 문제, 대학력 문제에서 종합적인 암기하기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암기하기까지 같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맞을 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초핵심 요약 정리하고 암기하기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거의 90점 가까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다방면을 공부할 때는 기초를 닦을 때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앞서서 정리할 때는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하게 많이 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강의로서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자, 일단 가등기 담보법 해가지고 개념 및 성질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양도담보는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예요. 그럼 매도담보는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죠. 그래서 양도담보가 더 큰 개념이고 양도담보의 특수한 형태가 매도담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는 동일한 개념을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냐면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담보가 가등기 담보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돈을 빌릴 때 이미 빌릴 당시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는 담보는 양도담보, 매도담보고요. 돈을 빌려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요.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것이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죠. 자, 성질입니다. 얘네들은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이 나왔는데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양도담보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된다. 저당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된다. 맞는 거죠. 매도담보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저당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맞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당권으로 바꾸면 아주 쉬운 지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저당권하고 혹이 하나 더 붙은 거다. 어떤 혹이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고요. 그래서 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에 관한 저당권으로서의 내용은 민법에 적용되는 거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에 대해서 가등기담보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적용법입니다. 자, 가등기담보법은 무작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액이 오히려 목적물 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개의 질문 중에 하나는 요 적용 범위에서 집어넣게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제후 말소 청구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이 설정됐을 때는 돈을 안 갚으면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하고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안 뺏기느냐? 첫째,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갚아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죠.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되느냐?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갚아야 되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경우에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갚아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청산금이 없다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갚으면 되거든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본등기를 하면요. 따라서 본등기 전까지는 갚아야 되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언제 소유권을 갖냐면 청산금을 지급한 때예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에 되어 있으니까 본등기한 때가 아니라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면. 근데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청산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냐면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다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선의 제3자 권리를 취득했다는 건 뭐냐면 양도담보나 매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면 권리를 취득하고 악이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제3자가 선이었다는 이유로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죠. 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실행 통지를 합니다.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돈을 안 갚기 때문에 내가 먹겠다는 의미의 실행 통지를 하고요. 바로 먹을 수는 없고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 2달 기간을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요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 실행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먼저 지금 여기까지 틀, 변제기 후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 틀을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됩니다.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면 청산금이 되는데, 왜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공제해야 되냐면요.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지만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줄 돈도 청산금을 계산할 때 먼저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청산금이 되고요. 자, 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객관적인 방법은 필요 없다.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특히 이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한 그 금액이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합니다. 물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물상보증인에게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이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지들끼리 뚝딱뚝딱 끝내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는 돈도 하나 못 받고 무조건 소멸당하기 때문에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조심할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수액,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돈 다 달라고 땡깡 부릴 수는 없어요. 다만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아직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 한 겁니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주로 사례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법의 내용부터 보죠. 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실명법은 뭘 금지시키고 있냐면 명의신탁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또 물권 변동도 등기도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등기에 대해서는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선이면 등기가 유효한 것이지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부간의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허용되는데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허용이 된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의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두 명이 했다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갑에서 을에게 이루어진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이루어진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자, 보통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런 것들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이러한 배신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다면 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자간 명의신탁은 끝이죠. 자, 두 번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세 명이 한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병이 매도인인 거죠. 근데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해 놓기가 좀 어려워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 을에게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가 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세 명이 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이니까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병에서 을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병 매도인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병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무효니까요. 다만 여기서 유효한 것이 있는데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니까 갑은 그 채권을 근거로 병의 소유권을 대의행사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거고요. 갑이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로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정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을과 정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의 명의신탁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요,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했다면 이거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물론 갑과 을 간에 병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고요. 병 매도인이 악이라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예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 을의 등기는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다만 갑은 을에게 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에게 위임을 해서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병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계약 명의신탁을 하나 더 좀 정리하셔야 돼요.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매도인 채무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요건데, 일단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가 유효해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선이든 매도인이 악이든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자, 왜 그러냐면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때 채무자,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이 경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다만 준 돈, 그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부부간이나 종중재산이나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허용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과 을이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만약에 부부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고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인지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빌린 거잖아요. 빌려준 거니까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또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소유자인지가 대단히 애매해지는데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약정도 유효하고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 거니까요. 갑을 기르는. 근데 문제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요? 병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물건을 병에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먹은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느냐?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까지 끝났고요. 민법
초핵심 요약 정리 강의도 끝내게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반복하셔야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